자, 이 강의에서는 실용 트리즈의 문제 해결 방법론입니다. 자, 1강에서 일반 창의성과 트리즈의 창의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서 왜 트리즈가 좋다는 거냐? 왜 하필 트리즈도 아닌 또 실용 트리즈냐? 이 실용 트리즈가 무엇인가? 왜 기존의 트리즈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실용 트리즈라는 말을 하는가? 또 실용 트리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드리고요. 세 단계에 걸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과 좀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고 있는 6단계의 문제 해결 방법론인 6SC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실용 트리즈의 문제 해결 방법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기존의 창의성하고 트리즈를 비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창의성에는 실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런데 트리즈가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기존의 트리즈도 아니고, 이번 2강에서는 실용 트리즈라는 말을 또 제가 만들어냈거든요. 자, 왜 실용 트리즈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트리즈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순을 찾기에도 아주 어렵습니다. 누구나 트리즈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기존의 트리즈를 좀 더 쉽게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존 트리즈를 좀 더 이렇게 축약한 형태로 만드는 게 실용 트리즈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실용 트리즈인가?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기존의 트리즈는요, 방법론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약 200개 이상이 됩니다. 크게 나눠도 10몇 개가 됩니다. 그리고 트리즈를 공부하는데 우선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몇백 시간을 공부했는데도 트리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백 시간을 트리즈 공부하고, 몇백 시간을 트리즈 교육을 한 사람이 정작 자기 문제를 하나도 풀지를 못해요. 그럼 왜 그 사람이 트리즈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리즈라는 건 문제를 해결하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트리즈 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도 트리즈적으로 사고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트리즈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선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만은 트리즈 안에는 너무나 공부할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막상 문제를 푸는 데는 많은 툴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느 놈의 툴을 사용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자, 그 위에 기존의 트리즈 안에는 많은 방법론이 있지만은 바로 요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런 많은 방법론으로 인해서 오히려 트리즈를 이해하는 데 어렵고 트리즈에 오히려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트리즈 안에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 모순이라는 건데, 모순이 뭐며 모순을 어떻게 찾는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트리즈를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도 모순을 잘 찾지를 못해요. 모순을 못 찾으면 트리즈는 제가 볼 때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래서 뭔가 모순을 좀 더 쉽게 짧은 시간에 모순도 찾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실용 트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기존에 수백 개가 되는 트리즈의 툴을 6개 이내 내지는 3개 이내의 단계로서 실제 문제를 푼다. 공부 시간도 20시간 이내에 실제 트리즈를 쓰게 한다. 목표가 이 정도고요. 10시간 정도만 해도 실제 트리즈를 사용한 예는 많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실용 트리즈라는 게 뭐냐? 제가 이건 용어를 만드는 거거든요. 또 이제 실용 트리즈의 창의성 과학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 책 속에 나오는 데 보면 크게 이제 6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툴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제가 6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툴로 교육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6단계도요. 그래서 그러면 3단계로 줄여라. 3단계로 그냥 쫙 줄였습니다. 기존 트리즈 측면에서 보면 2단계밖에 안 있습니다. 2단계로 줄여가지고 2008년도에 교육을 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6단계에서 하는 내용의 한 70~80%까지는 따라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로 20시간 정도 교육에서도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실제 교육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금 우선 실용 트리즈라는 게 뭐라는 걸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3단계, 6단계 각각에 대한 그 안에 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들이 어떤 게 있다는 그 개요지 않습니까? 제목이. 개요 위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3강에서는 요 개요들을 적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강의실이라든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을 실제 트리즈를 적용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실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게 이제 실용 트리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3단계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3SC 이렇게 합니다. 예. 자, 그랬을 때 요 단계 어떻게 한다는 거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트리즈라는 툴을 써서 경계 영역의 도식화, 모순 분석을 통해서 이상적인 솔루션까지 도달하겠다는 겁니다. 요 각각에 대한 이제 의미를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앞에서 보았던 3단계를 6단계로 좀 더 세분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다른 각도로 더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앞 단계에서 3단계나 6단계나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경계 영역의 도식화는 1단계였습니다. 제가 국내 대표적인 제일 큰 회사들을 몇 군데를 이제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했는데요. 그 회사들에서 발생되는 고질적인 기술 문제, 고질 문제라고 이름을 아예 붙여갑니다. 연구소나 뭐 기술 쪽 부서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요, 그 문제의 해결에 트리즈의 툴들을 적용한 시간대, 또 중요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1단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단 말은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1단계 경계 영역의 도식화라는 것을 잘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얻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단계에 걸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6단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3단계 중에 1단계인 경계 영역의 도식화라는 게 뭐냐? 경계 영역의 도식화. 이 경계 영역의 도식화라는 걸 제가 만드는 용어인데요. 최근에 이게 상당히 히트를 칩니다. 지금 대학원생들이 자기 연구 테마에서도 이걸 많이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재밌다. 경계 영역의 도식화라는 이 개념을 적용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테마로 연구를 하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 영역의 도식화라는 게 뭐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 일반 문입니다. 이 유리문인데 이 유리문에 애들 손가락이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몇 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법정 투쟁까지 갔거든요. 이거 상당히 매스컴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자, 문에서 애들이 손가락을 다친다면 문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야, 애들 손가락 안 다치는 그는 문을 만든다면 지금 장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어떻게 하면 문에서 애 손가락을 안 다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회의해서 우리가 손가락이 다치지 않는 문을 만드는 회의를 한다면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식으로 회의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너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냥 각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트리즈의 3단계 3SC 방법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금 1단계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 1단계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 영역 그림을 그립니다. 경계 영역이 뭐냐면 애가 문에서 실제 손가락이 다치는 상황을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여기 실제 이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손을 보다 보니까 좀 내용이 조금 흐트러졌는데요.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은 조금 더 큰 그림이고, 요건 이제 더 좁힌 그림이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문 사이에 애 손가락이 들어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림을 생각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여기서 애 손가락이 왜 다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문이 열렸다가 닫히니까 그때 하필 애 손가락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다치지. 그럼 애 손가락 다친다고 문을 안 닫을 겁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왜 다칩니까? 물으면 문의 틈새가
바람도 못 들어오고 뭐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의 틈새를 좁게 해놓으니까 그 손가락이 들어가서 다친다. 그래서 뭐 애 손가락 다친다고 문의 틈새를 이만큼 넓힐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애 손가락이 다치는 원인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제거하거나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상황이 경계 영역을 그림을 그리고 나면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애 손이 다치는 문제의 새로운 원인이 하나 드러나죠.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애 손가락이 왜 다칩니까? 여기 이 그림을 통해서 애 손가락이 다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리가 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거, 틈새가 좁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문이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문이 너무 딱딱하니까 손가락이 다치는 겁니다. 그렇답니까? 문을 딱딱하게 안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여기에 트리즈에 말하는 모순을 찾으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모순이 하나 드러난 거죠. 자, 문은 딱딱해야 돼. 그래야 문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은 딱딱하지 않아야 돼. 손가락을 안 다치려면. 그런데 기존 문들은 다 딱딱하게 되어 있으니까 손이 다치는 건 당연하죠. 그럼 문을 딱딱하기도 하고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라. 문을. 딱딱하기도 하고 딱딱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기존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문을 요만큼 잘라내고 고무 패드 같은 걸 갖다 붙여놨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요, 대부분의 어떤 제품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런 것들을 이런 형태로 좁혀갈 수 있습니다. 이제 경계 영역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고, 실제로 이걸 적용한 하나의 예는 3강에서 실제 예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계 영역이 뭐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모순을 보자. 모순이라는 게 뭐냐? 모순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트리즈 안에는 기술 모순이라는 거와 물리 모순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모순은 물리 모순을 그냥 모순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순은요, 자, 뭐냐? 우리 뜻은 우리 사전적으로 말하는 모순하고 거의 같습니다. 상반되는 특성으로 인해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모순이라 합니다. 그 뜻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물리 모순이라는 모순을 말하면 여기 칫솔이 있습니다. 자, 칫솔을 가지고 지금 점심 식사하고 양치질을 하셨을 텐데, 칫솔을 가지고 이빨 사이에 있는 뭔가 뭐 이물질이나 이런 걸 잘 제거하려면 정말 효율이 좋은 칫솔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칫솔의 솔이 이빨 사이에 충분히 이렇게 이빨 사이에 싹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칫솔의 문제냐? 또 칫솔의 솔의 문제냐? 또 솔의 직경의 문제냐? 칫솔의 효율을 제일 좋게 하는 방법은 솔도 아니고요. 칫솔도 아니고 솔도 아니고 뭐예요? 솔의 직경이 관계된다. 솔의 직경이 굉장히 가늘면 이빨 사이에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주 가는 솔을 가지고 하면 칫솔 양치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냥 허너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굵어야 되죠? 힘이 좀 있으려면. 그럼 굵으면 이빨 사이에 안 들어가죠. 이것도 전형적인 모순이 딱 걸린 거 아닙니까? 칫솔의 솔은 가늘어야 되고 굵어야 하는 거죠. 딱 이 모순이 걸려들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칫솔이라는 개념을 쭉 문제의 상황을 좁혀 들어가면 모순이 정확하게 걸려든다. 알트슐러가 이야기한 우리가 혁신적인 발명품에는 모순이 있다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다 아까 이제 진공청소기, 지금 앞에 문 이렇게 다 모순이 나온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이 모순이라는 게 뭐냐? 어떤 모순이 걸려 있느냐 하면 칫솔의 솔이라는 놈이 가는 특성과 굵은 특성 두 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칫솔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요새 미세모 칫솔이라거든요. 이 칫솔이 지금 사람들이 이 칫솔이 있는 걸 모르고서 요거 두 개 더해가 2 나누어가지고 요 약간 좀 이렇게 라운딩 한 걸 쓰고 있거든요. 이 칫솔 쓰시다가 이 위에 있는 이런 칫솔 쓰시면 못 씁니다. 제가 칫솔 3개 가지고 있는데 다 이거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칫솔이 없어가지고 일반 칫솔을 쓰다가 양치질을 못하고 제가 칫솔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좋은 제품을 알고 나서 좋지 않은 제품을 썼을 때 얼마나 불편하다는 걸 결단적으로 느낄 수 있죠.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모순이라 한다.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말은 칫솔도 아니고 칫솔의 솔도 아니고 솔의 직경이라는 굉장히 좁은 영역이 어떻단 말입니까? 솔이 가늘다는 물리적 특성과 굵다는 특성 두 개가 지금 딱 충돌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늘고 굵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순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알트슐러는 이게 모순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점으로 봤을 때는
가늘고 굵다는 게 모순이지만은 3차원의 형상에서 보면 가는 부분하고 굵은 부분을 두 개 합친 게 가늘고 굵은 거 아닙니까? 모순 아니죠, 전혀. 아닌데 우리는 이걸 모순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자, 그 다음 모순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느냐? 모순을 분석할 때 시간, 공간, 조건 이렇게 네 가지, 이것은 이제 분리 원리라는데 이 네 가지를 써서 모순을 분석합니다. 그 분석하는 내용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나올 건데 이제 일단 칫솔에 대해서 한번 보죠. 칫솔에 대해서 보면 칫솔의 손이 가늘고 가는 것과 가늘고 굵다는 거의 모순 관계를요. 시간적으로 가늘기도 하고 굵은 상태. 지금 양치질하는 칫솔의 솔이 시간에 따라서 굵었다가 가늘다가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한번 가늘든 굵든 한번 딱 만들면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자, 공간적으로 가늘기도 하고 굵기도 한 거 딱 맞죠? 여기 맞죠? 여기 관계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굵었다가 가늘었다가 하는 칫솔을 만든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엄청난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자, 양치질을 내가 하는데 0.0 몇 초 동안에 칫솔이 굉장히 가늘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또 칫솔이 굵어지는 거죠. 자, 이런 칫솔은 기능성 소재에서 벌써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칫솔은 지금 공간이라는 걸 써서 만드는 것보다는 시간이라는 관계를 써서 만드는 가늘기도 하고 굵은 것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칫솔을 만든다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순 상황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건적으로, 이건 특히 이제 비기술 쪽에는 이 조건이라는 게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따져봄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들도 뒤에 가서 이제 실제 이 모델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이런 형태의 접근이 얼마나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단계에서 문제를 풀 때는 3단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죠. 6단계도 3단계하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계 영역의 도식화, 그 다음 모순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가는데 그 두 가지 플러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1단계는요, 경계 영역의 도식화는 기존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필요 없고 2단계의 기능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조금 이걸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제 시간 내에서 이걸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줄넘기가 있습니다. 줄넘기. 이 줄넘기를요, 줄넘기 기능을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이 줄넘기가 있는데, 이 줄넘기는 사람을 이렇게 펄짝펄짝 뛰게 하는 기능을 하죠. 줄넘기 기능은요. 사람을 이렇게 운동을 하게 하는 기능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줄넘기라는 것을 그 기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한 게 기능 분석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간 관계상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줄넘기 하는 줄넘기 기계라는 게 어떤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가 여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펄짝펄짝 뛰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을 하는 것을 그림의 형태로 표현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제 실용 3J 장의성 과학 책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고요. 요거 자체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요것만 다 5분 이상 10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요것을 적용한 요 줄넘기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줄넘기의 기능 분석도를 보면요. 줄넘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라는 게 기껏해야 줄하고 또 뭐 있습니까? 손잡이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줄하고 손잡이라는 놈이 있는 그런 어떤 줄넘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람 다리를, 사람 몸을 이렇게 펄짝펄짝 뛰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게 펄짝펄짝 뛰게 하는 과정에서 줄이 어디에 됩니까? 사람 다리에 걸린다. 그럼 아프기도 하고 운동이 중지되죠. 그럼 이건 나쁜 역할을 하죠. 그 나쁜 역할은 빨간색으로 합니다. 좋은 역할은 파란색, 나쁜 역할은 빨간색. 그러면 자, 내가 줄넘기에서 발에 걸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줄을 그냥 없애버리라. 줄을 없애고 나면 발에 걸릴 일은 절대로 없다. 근데 이제 벌쩍벌쩍 뛰는 게 문제잖아요. 뛸 수가 없으니까 뛰는 기능은 누가 할 거냐? 줄이 하던 뛰는 역할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면 된다. 누가 넘겨주냐? 손잡이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손잡이한테 넘겨줘서 손잡이 안에 어떤 트랙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트랙을 따라서 보울 같은 게 뱅글뱅글 돌게 되면 실제 줄이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도 나고 또 줄이 느껴지는 어떤 이렇게 촉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능 분석도를 그려보면 손잡이가 다리를
점프하는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자,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의 원가가 너무 높다. 가격을 낮춰야 되겠다. 원가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할 때, 원가 절감할 때 제일 확실한 게 뭘겠습니까? 부품 하나를 싹 빼버리는 거죠. 부품을 빼버리고 그 부품이 하던 역할을 다른 놈이 하면 그것만큼 원가 절감 확실한 게 없잖아요. 바로 원가 절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능 분석도입니다. 쫙 분석해서 하죠. 실은 제가 이제 쓰고자 하는 것은 트리지에서 기능 분석도를 쓰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능 분석도의 그림을 딱 그려놓고 나면요. 요 지금 줄이라는 놈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모순을 그거 찾기 어렵다는 트리지의 모순이 그림에 그냥 딱 나타나요. 줄은 있어야 돼. 사람 점프하기 위해서. 줄은 없어야 돼. 발에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제품 만드는 거 뭐냐? 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제품을 실제 만들어요. 지금 요것도요. 뒤에 우리가 단계에 가서 3단계 이후에 적용 단계에 가서 실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품 적용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상 해결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6단계 안에서는 이상 해결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3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3SC에서 나왔던 3단계에 해당하는 2단계에 해당하는 게 조금 전에 기능 분석이었고 6단계에서는 여기서는 3단계에 해당하는 게 아까 아인슈타인 그 이야기했던 이상 해결책 요게 들어갑니다. 요 이상 해결책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상 해결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죠.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줄넘기가 발에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줄을 없애고 발에 걸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제품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발에 걸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거 아닙니까? 그 해결한 발명 특허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2006년도에 발명 특허가 나왔는데요. 이 발명 특허를 몇 번을 발명자가 미국 특허청에 제출을 했는데 계속 미국 특허청이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2006년도에 특허가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매스컴에서 정말 기발한 발명이다. 줄이 없는 줄넘기인데 줄이 없는 줄넘기 아닙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기발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게 혁신적 사고다 해가지고 막 매스컴에 났죠. 한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의식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앞에 조금 전에 모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해보면요. 지금 앞에 기능 분석하고 요 기능 분석도 이게 아닙니까? 줄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야 된다고 모순이 딱 걸려들었잖아요. 지금요. 발에 걸리니까. 그럼 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실제 제품이 뭐냐? 여기 같은 경우는 줄이 실제 없죠. 손잡이만 있고 거기 트랙이 있어가 그 안에 볼이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실제 줄이 있는 거하고 소리도 똑같고 실제로 느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특허청이 아무리 거절을 하려 해도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줄이 없는데도 줄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뭐. 요게 지금 특허가 나왔는데 제품은 어디에 나오느냐? 지금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실제 줄 없는 줄넘기 치면 나옵니다. 요 제품이 있거든요. 실제 이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 줄넘기 가지고 아파트에서 줄넘기 할 수 있습니까? 밑에 탁탁 소리 나고 밑에 집에 가고 천장에 받히는데. 이건 아파트 얼마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기는 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왜? 이 줄이 있긴 하지만은 발에 걸릴 일은 절대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순은 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모순을 그대로 만족하는 게 이거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상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원가를 확실히 낮출 수 있는 이런 거죠. 자, 바로 이런 개념이 이상 해결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모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3SC에 이야기했던 모순하고 개념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6단계에서 2단계의 기능 분석도라는 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3단계, 실제는 3SC에서 3단계 문제 해결에서는 기능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직관적으로 모순을 찾아야 됐거든요. 경계 영역으로부터 직관적으로 모순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6단계에서는 사실상 2단계의 기능 분석도를 그리고 나면 시각적으로 벌써 드러나 버렸잖아요. 파란과 빨간 색깔이 드러나면 벌써 모순이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점에서 6단계가 훨씬 더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풀어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는 기능 분석도라는 걸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단계 위주로 간다는 거고, 시스템적으로 복잡한 회사 문제나 이런 것들은 6단계로 푸는 게 맞습니다. 실제. 그 다음 요소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것도 제가 만들어 넣은 건데, 이게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요소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계 영역을 그림을 그리고 나면 어떤 부품이 있고 어떤 부품이 있고 부품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그 부품 두 개를 요소 1, 요소 2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요 부품 두 개가 어떤 기능을 주고받느냐를 보는 겁니다. 기능을 주고받을 때 그 요소 각각의 특징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한 게 요소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6강에서 뭘 이야기할 거냐 하면 아이디어 발상 트리지라는 걸 하게 됩니다. IG 트리지라는 아이디어 발상 트리지를 하게 되는데 아이디어 발상 트리지도 3단계에 걸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경계 영역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비기술 영역에서 들어가는 비기술 영역에 있는 어떤 문제를 풀 때는요. 경계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쓰죠. 요런 이제 요소 상호작용이라는 모델을 씁니다. 이건 6단계, 6강뿐이 아니고 5강에서도 비기술 문제 해결 실용 트리지 안에서도 실은 요게 나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렇게 들어 놓으시면 실제 3단계, 6단계 내에서 문제를 풀 때 경계 영역의 도식화의 역할도 비기술 영역에서 한다. 왜냐하면 비기술 영역에서는 되게 사람에 관련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노조 문제, 노사 문제. 사장은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야 되고 직원한테 월급 많이 주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월급 많이 줘야 되고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죠. 복지시설 좋게 해야 되고 좋게 해줄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모순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하고 관계가 있고 단체의 뭐 심리적인 것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에서 말하는 경계 영역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그림으로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모델을 썼는데 이 모델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5강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저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문제를 획기적으로 그것도 모순을 찾아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줄넘기의 요소 상호작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지금 여기 이렇죠. 자, 손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잡이와 줄의 관계를 상호작용을 한다.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손잡이와 줄 사이에 손잡이가 줄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뱅글뱅글 돌려주는 역할, 회전력이 작용하는 거죠. 요 회전력하고 관계되는 손잡이의 특징 중에 손잡이의 크기, 손잡이의 형상, 무게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잡이의 형상이 회전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줄의 길이, 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관계되겠죠. 그래서 손잡이와 줄의 관계가 아니고 손잡이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특징과 줄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특징과의 관계를 회전력의 측면에서 따져보는 거죠. 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손잡이와 줄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가진 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쪽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6단계에서는 해결책을 실제 평가하는 겁니다. 해결책 하나하나를 이제 평가하는 부분. 자, 여기까지가요. 2강까지입니다. 3강에서는 실제 이제 문제를 앞에서 했던 이제 3단계에 걸쳐가지고 또는 6단계에 걸쳐서 하나의 문제를 실제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 주세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좀 트리지 어디 실제 적용할 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럼 뭐, 트리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게 지금 꼭 뭐 실용 쪽 아니더라도 다른 쪽 의미에서도 트리지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리지의 실제 실용성, 적용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거 질문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공청소기에서요. 진공청소기에서 우리가 1강에서 진공이 되어야 되고 되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진공청소기라는 기계가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진공청소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카페트고 여기에 카페트에 진공 헤드가 있고 이 진공 헤드에 이 파이프로 되어 있죠. 이쪽 헤드를 통해서 파이프가 있고 여기 뭐 손잡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호스 같은 게 있겠죠. 있고 여기에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진공청소기 팬하고 뭐 필터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시스템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카페트 속에 들어있는 먼지를 잘 빨아들이려면 여기가 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서 초고 진공이 걸려야 되죠. 그럼 초고 진공이 걸리면 먼지가 쫙 딸려가서 필터까지 딱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얘 둘이가 따닥 붙어버리지. 초고 진공을 걸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보면 먼지를 잘 빨아들이는 역할은 하게끔 이 장치가 되어 있는데 붙게 하는 걸 막아주는 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요. 그럼 안 붙는 건 뭐냐? 왜 붙었느냐? 우리가 따지고 보면 고진공이 걸렸기 때문에 붙었잖아요. 안 붙는 방법은 고진공을 안 걸면 절대로 안 붙겠지. 그래서 모순은 지금 초고진공이 돼야 되고 진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진공이 되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진공이 안 되는 부분이 안 돼 있죠. 그럼 진공이 안 되는 걸 여기 넣으려면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거지.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밸브 같은 걸 하나, 이런 밸브를요. 자, 이런 밸브를 하나 만들어가. 이 밸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밸브가 이렇게 막힌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쫙 딸려 올라가죠. 그럼 예를 들어서 0.1초 동안 먼지가 쫙 딸려 올라가고 나서 0.1초 뒤에 얘를 탁 닫아버려요. 이렇게 딱 닫아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공기가 안 딸려 들어가니까 당연히 여기는 전혀 진공이 아니죠. 진공이 아니니 얘 둘이가 붙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진공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진공이 돼야 되고 진공이 안 돼야 된다는 모순관계가 완벽하게 지금 해결되잖아요. 진공 됐다가 진공 됐다가 진공 안 됐다가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결한 문제 해결, 진공, 그 모순을 해결한 이 방법이 말이에요. 실제로 제품이 되느냐? 된다니까요. 한 5, 6년 전에요. 유럽의 그 해의 히트 상품에 이게 들어가 있답니다. 실제 이렇게 만드는 게 들어있어요. 실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이것뿐이 아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진공 청소기에 들어있는 필터 있지 않습니까? 필터. 필터의 구멍이 작아야 여기 들어온 작은 미세먼지를 잘 걸러내잖아요. 우리 인체에 정말 해로운 것은 미세먼지란 말입니다. 그럼 미세먼지를 잘 걸러내려면 필터의 구멍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아주 작아야 되죠. 필터의 구멍의 크기를 굉장히 작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기가 통과하지를 못하니까. 그죠? 못하고 타버리죠. 부하 걸리고 소리 왱왱 나다가 그냥 타버려요. 안 돼요. 청소 뭐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공기를 잘 통과시키려면 필터의 구멍의 사이즈는 커야 됩니다. 그죠? 구멍의 사이즈가 커버리면 먼지 다 통과해버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떤 모순이 걸려드느냐 하면 필터의 구멍의 크기는 커야 되고 작아야 되는 모순관계에 딱 걸려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공청소기 하나에서도 지금 모순이 결정적으로 두 개가 걸려드는 거죠. 자, 필터의 구멍의 사이즈가 무한히 작기도 하고 무한히 크기도 한데 무한히 작은 먼지를 걸려내고 공기의 흐름은 전혀 방해하지 않는 그런 해결책이 있느냐? 그걸 찾았죠. 그걸 찾은 회사가 특허를 걸어놨죠. 그게 한 4년 전에 미국 진공청소기 시장에 그 회사가 30%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경제지에 실제 신문에 미국 경제지에 실제 났어요. 실제 났어요. 이게. 이만큼 우리가 우리 진공청소기 안에서 정말 시장에 내놓아가지고 장사가 될 만한 진공청소기의 새로운 어떤 기술, 뭔가 차별화된 진공청소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공청소기 안에 모순이라는 요소 두 가지를 초진공이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필터 사이즈는 커야 되고 작아야 되고 이 두 가지 모순을 해결한 게 다 체계적인 시장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데서도 제가 지금까지 프리즈를 써서 문제를 해결한 게 실제 문제를 이렇게 분석한 게 300가지 이상이 됩니다. 300개 이상이 되고 해결책을 낸 게 100개 이상이 됩니다. 대부분이 특허 들어가 있고 실제 기업에 적용한 사례들만 해도 특허 내거나 기업에 적용한 사례가 100가지 이상입니다. 이런 형태로 결정적인 해결책을 가져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트리즈로 해결한 해결책을 기업에 쓰느냐 안 쓰느냐 보다는 트리즈적으로 모순이라는 단계 또 경계 영역이라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을 내가 알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당장 내가 해결한 하나가 우리 회사의 당장 매출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보다는 내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휴넷에서 지금 어떤 교육을 하거나 하는 데서도 실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지식 위주가 아니고 창의적 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그런 프로세스를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진짜 비즈니스가 된다. 제가 볼 때 얘기해 봅니다. 예.